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니, 민지야? 아저씨, 제 방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만 거실에서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그날 밤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온 그 소녀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늙고 메마른 가슴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온 그녀가 내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의 가장 은밀한 고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운명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55세. 남자의 인생이란 서울의 혹독한 겨울을 몇 번이나 견뎌내고 햇볕에 바짝 마른 장작과 같아야 한다고 믿었다. 수액은 다 빠져나가 푸석푸석하지만 단단하고 절대적인 고요함을 지닌 상태. 더 이상 불필요한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킬 일 없는 그런 상태 말이다. 아내와 별거한 지 반년이 지났다. 성북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낡은 2층 붉은 벽돌집에서 나는 스스로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우고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살았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 6, 5시에 기상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가로등이 켜지는 저녁 6시면 귀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고독의 순환이었으나 어느 낯선 이가 그 세계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날은 3월의 어느 날 겨울의 끝자락에 매달린 찬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머물러 있던 때였다.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대학가 근처라 밤새 술 마시고 떠드는 남학생만 아니길 빌었는데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얌전한 여대생이라고 했다. 이삿짐 트럭 하나 없이 은색 캐리어 2개만 달랑 끌고 회색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의 늙은 심장은 마치 밸브가 고장난 낡은 보일러처럼 쿵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이사 온 한민지라고 합니다. 오후 2시, 봄의 옅은 금빛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며 역광을 만들어 눈이 부셨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 실루엣이 먼저 시각을 강타했다. 서울의 3월은 아직 두꺼운 외투 속에 목을 움츠려야 할 만큼 쌀쌀했지만 그녀는 봄을 마중이라도 하듯 얇은 흰색 니트 차림이었다. 성근 짜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가녀린 어깨와 부드러운 허리 라인을 비췄다. 껍질을 갓 벗겨낸 백도처럼 얇은 천 아래로 젊음의 생기가 숨쉬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그녀의 긴 검은 생머리가 흩날리며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가 내 코끝을 찔렀다. 비누 냄새인지 벚꽃 향, 샴푸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생명의 냄새였다. 내가 지난 55년 동안 마셔온 낡은 고서적의 먼지 냄새나 퀴퀴한 곰팡내와는 차원이 다른 폭력적일 만큼 선명한 향기였다. 아, 그래, 지미. 이게 다야. 나는 당황함을 감추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청초한 그 얼굴을 피해 캐리어 손잡이로 시선을 돌렸다. 목구멍이 모래를 삼킨 듯 바짝 타들어갔다.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까봐 헛기침을 크게 해야 했다. 네. 근데 제가 팔 힘이 좀 약해서요. 아저씨가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민지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흘러내린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 니트 소매가 흘러내려
하얀 손목뼈가 드러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녀려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 작은 뼈마디조차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이런 구옥의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은 꽤 가파르고 좁았다. 내가 앞장서고 그녀가 뒤따랐다. 또각또각. 등 뒤에서 들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묘하게도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집이 생각보다 훨씬 예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목덜미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찼는지 그녀의 가빠진 숨결이 내 뒷목에 뜨겁게 닿는 듯했다. 고작 계단 몇 개를 오르는데 허벅지가 팽팽해졌고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소리는 마치 이성의 비명처럼 들렸다. 방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가방 2개를 옮겼을 뿐인데 한강변을 마라톤이라도 한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거 시원하게 드세요. 민지는 가방에서 급히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넸다. 차가운 물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 내가 손을 뻗어 그것을 받는 순간 굳은 살 박인 나의 투박한 손과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끝이 스쳤다. 손끝에서 팔뚝까지 찌릿한 전기가 흘러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고독한 늙은이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눈부신 미소였다. 불편한 거 있으면 인터폰하고. 나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는 청춘의 향기로 가득 찬 그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1층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손에 쥔 생수병은 내 천 때문에 미지근해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쿵, 쿵. 위층에서 그녀가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낡은 나무 천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미세한 진동은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곧장 걸어 들어오는 소리였다. 22과 55. 이 까마득한 숫자의 벽이 오늘 밤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뜨겁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내 손바닥에는 그녀의 손끝이 남기고 간 열기가 보이지 않는 화상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서울의 낡은 집들은 마치 사람의 몸과 같아서 혈관처럼 이어진 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이 막히거나 뚫리면 그 진동이 집 전체로 퍼진다. 특히 내가 직접 수도관 하나하나를 손본 이 붉은 벽돌집은 더욱 그렇다. 벽 속에 묻힌 배관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어 위층의 숨소리 하나도 아래층으로 진동을 전하곤 했다. 한민지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나의 긴 밤은 더 이상 죽음 같은 정적이 아니었다. 밤 11시. 평소라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을 켜놓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글자들은 춤을 추듯 흩어져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천장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불규칙한 리듬. 침대에서 책상으로 그리고 다시 욕실 쪽으로. 체구는 작지만 낡은 마룻바닥은 그녀의 동선을 적나라하게 전해주었다. 그 소리는 신경을 긁으면서도 이 집에 아직 생명의 숨결이 있다는 모순된 안도감을 주었다. 쏴. 곧이어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거실 벽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내 머리 바로 위가 그녀의 욕실이었다.
오랜 설비 기술자인 내 머릿속에는 이 집의 배관도가 엑스레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온수 탱크에서 시작된 물이 구불구불한 아연 도금 파이프를 지나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뜨거운 물일 것이다. 지하실 보일러가 우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와 그녀의 마른 어깨를 감싸고 쇄골을 타고 흘러내려 맨발을 지나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귓가에 들리는 물소리만으로도 내 거실 한복판에 안개 자욱한 욕실 풍경이 홀로그램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물소리 틈으로 그녀가 흥얼거리는 케이팝 멜로디가 섞여 들려왔다. 콘크리트를 뚫고 고막을 뚫고 들어온 그 청가한 흥얼거림이 타들어가는 내 목구멍을 간지렸다. 나는 무의식 중에 마른 침을 삼키며 책을 덮었다. 오늘 밤 활자들은 그 매혹적인 소리 앞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출근하러 문을 나서는데 운명처럼 계단 입구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막 머리를 감았는지 젖은 긴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타일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덜 마른 탓에 얇은 티셔츠 어깨 부분이 물에 젖어 살에 달라붙었고 그 아래로 가녀린 어깨선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샴푸의 진한 꽃향기가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우며 나의 잠든 감각들을 깨웠다. 어젯밤 내 상상을 휘저어 놓았던 물소리의 증거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육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은 갓 쪄낸 백설기처럼 뽀얗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나의 불순한 시선은 젖은 머리칼 끝에 맺힌 물방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굴러내려 옷깃 깊숙한 곳, 눈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기, 아저씨, 그녀의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차렸다. 내가 너무 빤히 그것도 무례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집주인의 위엄을 찾으려는 듯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은 방음이 잘 안 돼. 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무 늦게 씻으면 배관 타고 물소리가 다 울린다고. 낡은 집이라 그래. 시끄러워서 원. 사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잠을 설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느라 잠을 못 잤다는 게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나의 퉁명스러운 지적에 민지의 눈이 토끼처럼 커지더니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알바 끝나고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쉬시는데 방해했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고개를 숙일 때 쏟아져 내린 젖은 머리칼이 다시 한번 코앞에서 진한 향기를 흩뿌리며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젊은 아가씨를 타박하는 내 자신이 참으로 비열하고 옹졸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무서운 예감이 들었다. 매일 밤 그 물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점점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뭐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고 그냥 주의하라고. 알았으면 학교 가봐. 나는 도망치듯 대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네 다녀오세요 하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만원 버스에 몸을 실고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픽 웃었다. 아내와 살 때는 텔레비전 소리나 아침 청소기 소리를 그렇게도 싫어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민지가 만들어내는 그 사소한 생활 소음들이 이토록 나를 괴롭히는 그리움이 되었을까? 아니, 내가 갈망하는 건 소음이 아니었다. 내가 갈망하는 건 생명의 온기였다. 그 소리들이 죽어 있던 이 집의 심장을, 그리고 내 심장을 다시금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오늘 밤에도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그 물소리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달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 서울의 벚꽃잎들이 흩날려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연두색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4월의 마지막 어느 늦은 밤이었다. 2층에 불청객이 들어온 이후로 나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매일 밤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것. 3년 넘게 끊었던 담배가 필요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을 핑계가 필요했기에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 주머니에 넣고 꼬깃꼬깃해질 때까지 만지작거렸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골목의 정적을 찍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대문 앞에 끼익 하고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명품으로 치장한 20대 초반의 훤칠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민지가 내렸다. 나는 관음증 환자의 자기 방어 본능으로 재빨리 담벼락 그늘 뒤로 몸을 숨겼다. 야, 한민지 너 귀 먹었어. 내 말 안 들려. 청년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고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인들의 싸움이라기엔 공기가 너무 차갑고 잔인했다.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가방끈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는 게 마치 마지막 동아줄을 잡고 있는 듯했다. 사람 쪽팔리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 태도가 그게 뭐냐. 내가 친구들 술값도 못 낼 거지. 새끼로 보여. 왜 네가 거지. 적선하듯 나서서 계산을 하고 난리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년의 손이 민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가녀린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거친 돌담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투둑. 그녀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가방이 열리며 립스틱 파운데이션 팩트가 튀어나와 박살이 났고 살색 가루들이 시커먼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졌다. 그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광경은 마치 지금 짓밟히고 부서진 그녀의 자존심 같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민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늘 생기 넘치던 붉은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솟았다. 분노였다. 내 영토 안에 사는 아이를 감히 무시하는 오만한 젊은 수컷에 대한 늙은 수컷의 원초적인 적개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하고 어두운 쾌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 눈부시고 당당하던 청춘도 결국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고 짓밟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세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파열음이 나를 흥분시켰다. 너 진짜 목구멍까지 질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청년은 반짝이는 구두코로 민지의 립스틱을 하수구 쪽으로 걷어차 버리고는 차갑게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좁은 골목에는 매캐한 매연과 타이어 타는 냄새만이 남았다. 홀로 남겨진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 틈새 바람 소리보다 더 처량하고 시리게 밤 공기를 갈랐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옷깃을 여민 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뚜벅, 뚜벅. 민지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 자국이 흉하게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 남자친구에게 당한 모욕과 비참함이 내 눈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깨진 화장품들을 주워 담으려 바닥을 허둥지둥 기었다. 아, 아저씨,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당황함에 떨리는 목소리가 애처로웠다. 차가운 땅바닥을 기는 그녀의 등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떨어졌다. 짧은 치마가 말려 올라가 시멘트 바닥에 닿은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 모습은 날개 꺾인 새처럼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의 폭력적인 정복욕을 일깨웠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저 콧대 높은 부자놈이 아니라 늙고 고독한 나뿐이라는 사실이 짜릿한 우월감을 주었다. 늦었다. 들어가자. 나는 그녀의 수치심을 못 본 척 퉁명스럽게 말하며 대신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흙투성이가 된 분홍색 팩트를 투박한 손으로 털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가방이 내 손에서 그녀의 손으로 옮겨질 때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 담긴 의존적이고 유약한 느낌은 숯불처럼 뜨거웠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죄송한가? 동네를 시끄럽게 해서, 아니면 나에게 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꼴을 보여서. 나는 대답 대신 말없이 앞장서 대문을 열었다. 뒤에서 훌쩍이며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무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소리에서 며칠 전의 경쾌함은 사라지고 패배감에 젖은 무거움만이 남았다. 그날 밤 천장에서는 익숙한 물소리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우는 먹먹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1층 침대에 누워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다. 위험하지만 달콤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 영혼의 텅 빈 구멍을 내가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제 이 낡은 집은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2층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민지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처럼 숨죽여 다녔다. 가끔 들리던 물소리나 흥얼거림도 사라졌다. 그 죽음 같은 침묵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차가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시들어갈 그녀를 상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 점심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황태국을 끓이기로 했다. 술국이나 보양식으로 즐겨 먹지만 혼자서는 잘 끓이지 않던 음식이었다. 들기름에 달달 볶은 고소한 냄새와 뽀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습한 거실을 채웠다. 나는 일부러 부엌 환기창을 조금 열어두었다. 이 가정적인 냄새가 연기처럼 위층으로 올라가 누군가의 텅 빈 위장을 자극하길 바라며. 오후 1시. 내 예상대로 천장이 삐걱거렸다. 위층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동안 방에 갇혀 있던 그녀의 발소리는 종이 인형처럼 힘이 없었다. 나는 타이밍을 맞춰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던 민지와 눈이 딱 마주쳤다. 며칠 사이 얼굴이 눈에 띄게 헬쑥해져 있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으며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다. 회색 트레이닝복은 헐렁했고 살이 빠져 더욱 왜소해진 몸이 옷에 파묻혀 있는 듯했다.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편의점에 라면이라도 사러 갈 모양이었다. 국을 너무 많이 끓였네. 그녀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그냥 편의점에 들어와, 다 퍼놨어. 식으면 비려서 못 먹어. 내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문을 활짝 열고 비켜서는 동작은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내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밥 냄새와 빗소리가 들리는 차가운 바깥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꼬르륵. 그녀의 배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주인을 배신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며 고개를 푹 숙였다. 결국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이겼고 그녀는 내 집 문지방을 넘었다. 우리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뜨끈한 황태국, 그리고 내가 직접 담근 붉은 김치. 소박하다 못해 투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지는 숟가락을 들고 국그릇을 산의 진미라도 본 듯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먹어라, 식는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가 국을 한 숟가락 가득 떠 입으로 가져갔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의 가녀린 목울대가 꿀꺽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내 눈에 박혔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사이로 드러난 하얀 쇄골이 삼키는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첫 술을 뜨자마자 억눌러 왔던 식욕이 폭발한 듯 그녀는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밥을 국에 말아 입안 가득 밀어넣고 볼이 미어지도록 씹는 모습은 오랫동안 굶주린 어린 짐승 같았다. 뜨겁고 칼칼한 국물 탓에 오뚝한 콧등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안경에 김이 서리자 그녀는 안경을 벗어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물이 묻어 번들거리는 도톰한 입술과 음식으로 불룩해진 볼. 그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생명력이 나를 기묘하게 자극했다. 자식이 잘 먹는 걸 보는 아비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베푼 먹이를 받아먹는 피조물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수컷의 소유욕일까? 나는 내 밥그릇은 그대로 둔 채 홀린 듯 그녀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비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저씨, 바닥을 드러낸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민지가 나지막이 불렀다. 배가 부르니 이성이 돌아온 모양인지 어른 앞에서 걸신 들린 듯 먹어치운 게 부끄러워 눈동자가 흔들렸다.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속이 확 풀려요. 혼자 살면 뭐든 해야지. 그날 일은 나는 머뭇거렸다. 신경 쓰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젓가락 끝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나는 무심하게 물컵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젊을 땐 다 그런 놈들 때문에 죽고 못 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밥심 이기는 거 없다.
잘 챙겨 먹어. 그래야 남들이 널 무시 못해. 나의 서툴고 투박한 위로가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일그러져 흐느낌으로 변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불쑥 좁은 식탁을 가로질러 그녀가 물컵을 쥐고 있는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뜨거운 국을 먹어 천이 오른 그녀의 손바닥 열기가 차갑고 늙은 내 손등을 덮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느낀 사람의 온기였다. 저 자주 내려와서 밥 먹어도 돼요. 민지가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물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다. 자신을 갉아먹는 고독의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구조. 신호이자 애원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다. 멈춰, 이러면 안 돼. 내가 고개를 끄덕여 이 아이를 내 식탁에 앉히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시작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입은 이미 뇌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쌀은 집에 많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내려와. 민지가 활짝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짓는 환한 미소였다. 음식 냄새와 그녀의 살 냄새가 은은하게 섞인 좁은 부엌에서 우리는 마치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처럼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오후 개수대에서 부딪히는 두 개의 그릇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우리는 몰랐다. 그 평화로운 소리가 다가올 파멸의 서곡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변덕스러운 환절기가 지나고 4월의 낭만적인 쌀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5월의 눅눅하고 끈적한 공기가 찾아왔다. 2층 아가씨 민지와의 관계도 계절처럼 변해갔다. 이제 그녀가 1층으로 내려와 밥을 먹는 일은 시장 가는 일처럼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랜 부녀처럼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권태로운 노부부처럼 식탁을 공유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가짜 평화는 곧 폭발할 활화산을 덮고 있는 살얼음판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2시쯤이었다. 소파에 누워 나른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저씨, 쉬시는데 죄송한데 잠깐만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인터폰 속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급히 공구함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민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요. 며칠 전부터 시원찮더니 이젠 아예 막혀버렸어요.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욕실을 가리켰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후끈한 습기가 몸을 덮쳤다. 고작 몇 평 안 되는 좁은 욕실은 민지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달콤한 복숭아향, 바디워시, 젖은 수건 특유의 눅눅함, 그리고 타일 벽 안에 갇힌 은밀한 살 냄새가 뒤섞인 진한 향기였다. 내 시선이 무심코 선반 위에 칫솔 2개, 여기저기 흩어진 분홍색 헤어롤, 그리고 샤워부스 고리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레이스 속옷을 스쳤다. 등골이 찌릿했다. 낯선 남자인 내가 이 여자의 가장 사적이고 적나라한 공간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흥분이 혈관 속에서 뒤섞였다. 좀 비켜봐라. 나는 태연한 척 목소리를 깔고 세면대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오래된 집이라 머리카락과 찌꺼기가 피트랩에 꽉 껴있을 게 뻔했다. 공간이 너무 좁아 바닥에 누워야 했다. 몽키 스패너로 너트를 풀자 시커멓고 미끌거리는 오수가 왈칵 쏟아졌다. 하수구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더러운 오물 속에 섞여 나온 그녀의 긴 머리카락 뭉치를 보자 기이한 흥분이 일었다. 그녀에게 속한 것이라면 가장 더러운 것조차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으악, 더러워라.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내 바로 뒤에서 민망해하며 중얼거렸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녀의 맨다리가 내 어깨 바로 옆에 닿을 듯 말 듯 서 있었다. 힘을 주어 나사를 풀기 위해 몸을 비틀 때마다 내 팔뚝이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에 위험하게 스쳤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육체 노동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상황이 주는 엄청난 압박감 때문이었다. 얇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내 머리맡에 서 있고 밀폐된 욕실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슴 속에 쌓이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키며 이를 악물고 배관을 분리해 맨손으로 엉킨 머리카락 뭉치를 끄집어냈다. 여자 혼자 살면 다 이렇지 뭐. 다른 집주인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 그냥 갔을 텐데. 아저씨, 진짜 맥가이버 같아요. 그녀의 칭찬이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흘러 들어왔다. 맥가이버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별명이었다. 그 무심한 한마디에 55세 늙은 수컷의 자존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래. 네가 만났던 그 번지르르한 차를 타는 놈들이 널 위해 이 더러운 곳에 기어 들어와 줄 것 같냐. 놈들은 손 더럽히기 싫어 도망갔을 거다. 오직 나만이, 이 남자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견뎌낼 수 있어. 그 뒤틀린 우월감이 턱 끝에 맺힌 땀방울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배관 조립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현기증이 핑 돌았다. 오래 누워 있어서 피가 쏠린 탓인지 아니면 뒤돌아섰을 때 민지의 청초한 얼굴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잠시만요. 민지가 갑자기 까치발을 들더니 들고 있던 수건으로 내 이마의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손가락의 부드러운 압력 가까이 다가오며 가슴께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살 냄새,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는 존경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 그녀의 팔 아래로 무방비하게 드러난 하얀 살결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 거리. 손만 뻗으면 저 가느다란 허리를 당장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었다. 내 안의 악마가 소유하라고 소리쳤지만 희미한 이성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다 됐어. 물 잘 내려가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쳐내고 퉁명스러운 척 공고함을 챙겨 도망자처럼 욕실을 빠져나왔다. 그 향기로운 밀실에 1초만 더 있다가는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고 때문이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최고예요. 그녀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시커먼 기름때와 하수구 찌꺼기가 묻은 투박한 손. 하지만 기이하게도 지금 나에게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고치고 지켜낸 자의 훈장 냄새였다. 아내에게 무능한 짐짝 취급받던 내가 이곳에서는 전지전능한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다. 그 달콤한 망상이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어른으로서의 보호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충혈되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딸을 보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탐하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자마자 기록적인 폭염이 서울을 습격했다. 6월 말 도시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다. 낮 동안 달궈진 콘크리트 열기는 밤이 깊도록 식을 줄 몰랐다. 낡은 붉은 벽돌집, 특히 양철 지붕 바로 아래 있는 2층은 그야말로 찜통이었다. 반면 땅에 붙어 있고 벽이 두꺼운 내 1층 방은 냉기를 머금고 있었고, 낡았지만 성능 좋은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 서늘했다. 새벽 1시. 숨 막히는 열대야였다. 불을 끄고 자려는데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엉금엉금 기어 나와 거실에서 물을 마셨다.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평소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잠을 못 자 미칠 것 같은 누군가의 짜증 섞인 거칠고 다급한 진동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저씨, 주무세요.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민지가 들이닥쳤다. 더워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더위 먹은 탓인지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도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을 맞자 그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젖히며 하 하고 쾌감 섞인 탄성을 내뱉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표정 무방비한 신음소리가 내 아랫배를 강하게 걷어찼다. 들어와라. 거기 서 있다가 열사병 걸리겠다. 밖이 많이 덥구나. 나는 뒤로 물러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비틀거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진득하고 농밀한 냄새가 남았다. 인공적인 샴푸 향이 아니었다. 시큼하고 리탄 땀 냄새였지만 맡을수록 중독되는 냄새, 가장 화려한 시절을 지나는 젊은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향기였다. 아, 살 것 같다. 민지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에어컨 바람이 가장 잘 오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찬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훑고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날렸다. 위층은 진짜 소각장이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풀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땀에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눈을 찌르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몸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꺼진 TV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파에서 자라. 바닥은 딱딱해서 허리 아파. 네. 그럼 아저씨는요? 난 안방에서 잘 테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자. 거짓말이었다. 내 평생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은 처음이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얇은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헐벗고 땀에 젖은 젊은 여자가 내 거실, 내 가죽 소파 위에 누워 있다는 사실. 그 생각이 내 모든 신경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겼다. 거실에서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뒤집을 때마다 새어나오는 하는 잠꼬대 섞인 신음.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 폐를 점령하는 땀 냄새와 비릿한 향기. 나는 침대에 꼿꼿이 앉아 어둠을 노려보았다. 상상력은 잔인한 도살자였다.
지금쯤 그녀는 더워서 옷을 젖혔을까? 아니면 뜨거운 살결을 차가운 가죽 소파에 비비고 있을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내 공간을 유린하고 내 인내심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땀방울 하나, 숨소리 하나가 공기와 내 이성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그지도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길고 끈적거리는 밤이었다. 새벽 5시. 희미한 여명이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신적 고문을 견디다 못해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눈앞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민지는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너무 더워서 차가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모양이었다. 얇은 이불은 걷어차 배만 간신히 덮고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난 맨다리는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는 순수해 보였지만 눌려서 겹쳐진 허벅지의 부드러운 살결은 숨이 막힐 만큼 관능적이었다. 머리맡에 뒹구는 빈 물컵, 제멋대로 벗어놓은 슬리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 그 사소한 흔적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의 성력, 나의 고독이 더럽혀졌다. 아니,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였다. 이 여자가 내 공간뿐만 아니라 내 남은 생애마저 잠식해버릴 거라는 공포. 민지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허공을 휘젓던 팔이 소파 다리를 끌어안았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무의식 중에 한 발짝 다가갔다. 이제 허리만 숙이면 닿을 거리였다. 이 거친 손이 저 매끄러운 피부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까 멈춰 미쳤어. 머릿속의 비명이 나를 뒤로 잡아 끌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흘러 내장을 얼렸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저씨.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있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한쪽 어깨끈이 팔뚝까지 흘러내려 어깨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잠이 덜 깨 몽롱한 눈빛의 그녀는 통제력을 잃어가는 수컷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꼴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일어났으면 올라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튀어나갔다. 민지가 화들짝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잠이 들어서 에어컨 고치면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다 큰 처녀가 남의 집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옷차림은 그게 뭐야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나는 내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모질게 위선적인 도덕군자 흉내를 내며 소리쳤다. 그녀에게 상처를 줘야 했다. 그녀를 밀어내서 이 위험한 거리를 벌려야 했다. 안 그러면 내가 먼저 무너질 테니까. 민지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수치심과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엔 너무 더워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여자가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꼴이 그게 뭐냐. 내 호통에 그녀는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고쳤다. 떨리는 손으로 흘러내린 끈을 올리고 바짓단을 끌어내려 맨살을 가렸다. 나를 두려워하며 몸을 가리는 그 작은 아이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빨리 올라가.
짐 챙겨서 가라고. 나 출근해야 하니까. 나는 그녀를 1초라도 더 볼 자신이 없어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문 뒤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작게 흐느끼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옷장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일그러지고 비참했다. 그것은 자식을 훈계하는 엄격한 어른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비겁한 수컷의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퇴근길 현관문 손잡이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안에는 차가운 캔커피 2개와 연습장을 찢어 급히 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아저씨, 폐에 끼쳐서 죄송해요. 기사님, 불러서 에어컨 고쳤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더 이상 폐 끼치는 일 없을 거예요. 삐뚤빼뚤 급하게 쓴 글씨를 보자 목이 메었다. 바보 같은 녀석. 폐를 끼친 건 네가 아니야. 진정한 방해꾼은 나의 더러운 상상력과 고독이었다. 나는 캔커피에서 배어 나오는 냉기에 손을 대고 어두운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 밤 2층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발소리도 물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았다. 방어선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고작 캔커피 2개로 다시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밤에도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발소리를 갈망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경계심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 격동의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완벽한 타인처럼 지냈다. 나는 민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출근 시간을 당기고 퇴근을 늦췄고 그녀 역시 위층에서 죽은 듯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집을 감싸는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 배관처럼 작은 불꽃 하나만 튀면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하고 숨막히는 휴전이었다. 밤 9시 서울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 볼륨을 줄이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찍고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민지의 얼굴이 떴다.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애교 섞인 목소리와 달리 낮고 단호했다. 문을 열자 민지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빗물이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우산도 없이 뛰어 내려왔는지 어깨와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22살의 여리고 겁 많은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대담한 결심을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왜 자꾸 저 피하세요? 그녀가 빗소리를 뚫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못 들은 척 시선을 피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피하긴 뭘,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거짓말. 민지가 한 발짝 다가와 내 퇴로를 막았다. 젖은 옷에서 나는 비린 물 냄새와 그녀 특유의 따뜻한 살 냄새가 뒤섞여 내 후각을 시험하듯 도전적으로 굴었다. 지난번에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몸가짐 조심하라고. 저 지금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아저씨가 도망쳐요? 말 조심해. 어른한테 도망이라니. 당황함을 감추려 내가 소리쳤다. 그럼 제 눈 똑바로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도발해. 욱한 내가 획 돌아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우리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추위로 창백해진 얼굴과 달리 입술만은 핏빛처럼 붉었다. 젖어서 떨리는 속눈썹 아래 원망과 갈망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다. 무서우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뜨거운 입김이 내 턱에 닿았다. 제가 무서워요. 아니면 아저씨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늙은 수컷의 자존심이 정곡을 찔려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낚아챘다. 당장 문 밖으로 쫓아내 이 미친 짓을 끝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 잡힌 어깨는 너무 작고 둥글었다. 젖고 차가운 옷감을 뚫고 전해지는 뜨거운 천이 손바닥을 통해 혈관으로 흘러들어왔다. 나가 당장. 입으로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손은 배신했다. 밀어내기는커녕 꽉 쥔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며 붙잡고 있었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분노한 눈에서 입술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 심장을 꿰뚫듯 쳐다보았다. 아저씨도 참고 있잖아요? 맞죠? 그녀의 한마디가 오랫동안 장전되어 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뇌 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칠게 그녀를 현관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등이 나무벽에 부딪히며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옷깃을 잡고 매달렸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동공, 급박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치명적인 초대장이었다. 후회할 거다. 갈라진 목소리로 내가 마지막 경고를 했다. 상관없어요. 민지가 까치발을 들고 내 목을 끌어안았다. 더 이상 공기 중에 흩어질 말은 없었다. 서울의 장대비는 두 고독한 영혼의 이성과 도덕을 모조리 씻어 내려버렸다. 비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밤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만 남았다.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우리는 여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는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내 배 위에 흩어져 있었고 나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매끄러운 등줄기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작은 척추뼈 하나하나가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작고 어린 육체가 내 적나라한 본 모습을 전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따뜻해요. 그녀가 잠꼬대하듯 중얼거리며 내 가슴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방금 전 나를 도발하던 요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로를 찾은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 온기에 익숙해지면 다시는 예전의 차가운 고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쿵쿵쿵. 내 거친 심장 박동이 그녀의 귀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을 터였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고동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카운트다운 소리였다. 민지야.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눈동자가 별처럼 빛났다. 후회하세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후회 당연히 해야지. 나는 어른이고 그녀는 자식 버린 아이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이건 명백한 양심의 타락이다. 하지만 내 입은 이성과 정반대의 답을 내뱉고 있었다. 아니. 나의 대답에 민지가 옅게 웃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욕망의 키스가 아니라 속죄의 낙인이자 침묵의 맹세였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는 결말을 아는 늙은 수컷의 슬픈 맹세였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높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왼팔을 누르는 타인의 묵직한 천이었다. 55년간 혼자 눈 뜨는 것에 익숙했던 넓은 침대에 낯설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생명체가 누워 있었다. 민지가 꼼지락거리며 온기를 찾아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머리카락이 턱 밑을 간지럽히고 규칙적인 숨결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나는 석상처럼 굳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성스러웠다. 현실의 잔혹함 따위는 모르는 천사처럼 평온한 잠든 얼굴.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 여자가 내 사람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운 생명이 온전히 내 품 안에 있다. 그 행복한 착각이 마약처럼 전신을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새벽 안개처럼 덧없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거울 속의 나를 마주했을 때 환상은 깨졌다. 밤새 자라 거뭇거뭇한 수염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탄력을 잃고 늘어진 목피부. 거울 속에는 방금 전 눈부신 아침 같은 소녀를 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늙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나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다. 아무리 씻어도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도둑놈이 된 기분이었다. 탐내지 말아야 할 보석을 훔친 비열한 죄인.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주제 파악해. 그 아이는 이 늙은 몸뚱이가 감당할 수 있는 봄이 아니야. 아저씨 밥 먹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상처를 더 깊이 후벼 팠다. 식탁에는 그녀가 뚝딱 차려낸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민지는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미래의 계획들을 종달새처럼 제잘거렸다. 다음 주에 학교 축제거든요. 아저씨, 오실래요? 제가 VIP 티켓 구해 놓을까요? 내가 그런 시끄러운 데 가서 뭐 하니? 왜요? 구경하면 재밌는데.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바다 가요. 친구가 여수에 예쁜 펜션 한다는데. 그녀는 벌써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 입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달콤해서 그리고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미래는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내 미래는 저물어가는 황혼일 뿐이었다. 내가 감히 이 아이의 찬란한 시간에 나의 칙칙한 그림자를 드리워도 될까?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이다. 늙은이가 돈으로 어린애를 꼬셨네. 저 애는 돈 보고 늙은이 만나는 거네. 그 모든 도끼 어린 비난의 화살은 결국 그녀의 여린 심장에 박힐 것이다. 민지야. 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낮게 불렀다. 그녀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가에 묻은 양념 자국조차 사랑스러웠다. 왜요? 맛없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거짓말. 입안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 행복을 연장하고 싶은 이기심과 멈춰야 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이다라며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패배를 인정했다.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게 놓아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 박 사장 2층 방 내놓읍시다. 아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벌써 나가요? 예, 사정이 생겨서요. 은행에 들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몽땅 해지해 두툼한 봉투에 넣었다. 가슴 주머니에 넣은 봉투가 심장을 태우는 숯덩이처럼 뜨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현모양처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오늘 김치찜 해놨는데. 강아지처럼 달려나와 내 가방을 받아주려는 그녀. 나는 차갑게 가방을 등 뒤로 감추고 식탁 위에 돈 봉투를 탁 하고 거칠게 던졌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봉투를 열어 거액의 현금을 확인한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거 가지고 방 빼. 내 목소리는 금속성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감정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저씨,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이번 주말에 나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좋았잖아요. 그녀가 다가와 내 팔을 잡고 애원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익숙한 천이 팔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통증을 유발했다. 뿌리쳐야 한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다. 좋긴 뭐가 좋아. 나 이제 귀찮아 죽겠어. 귀찮다뇨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밤의 한 소리고 남자가 침대에서 뭔 소린들 못하냐. 날 밟고 술 깨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너 진짜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알았냐?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변했다. 너랑 나랑 같이 다니면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원조 교제라고 해. 난 그 소리 듣는 거 역겹고 쪽팔려서 못 살겠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웃들을 보냐. 아저씨,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어려서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자존심은 있어요. 난 어린애 데리고 소꿉장난하다가 내 평온한 노후 망치고 싶지 않아.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돈 챙겨서 가.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다. 내 노후 따위는 상관없다. 오직 너의 청춘만이 중요할 뿐. 이 2층 좁은 세장에 종달새를 가둬두고 늙은이의 유희로 삼을 순 없다. 너는 저 넓은 하늘로 날아가서 너에게 어울리는 젊고 빛나는 놈들을 만나야 해. 나의 도끼 어린 거짓말에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민지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상처와 실망으로 얼룩진 눈빛이었다. 아저씨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냥 짐일 뿐이었군요. 그래, 짐이다. 아주 무거운 짐. 그러니까 제발 좀 꺼져줘. 나는 창밖의 어둠으로 고개를 돌려 그 눈빛을 피했다. 알겠어요.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랑이라고 착각한 제가 멍청했네요. 당장 갈게요.
아저씨 눈앞에서 사라져 드릴게요. 그녀는 돈 봉투를 낚아채듯 쥐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다시는 먹지 못할 김치찜 냄새만 덩그러니 남았다. 나는 천천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늙은 수컷의 오열이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터져 나왔다. 일요일 아침 이삿짐 차가 왔다. 나는 1층 커튼 뒤에 숨어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집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트럭 조수석에 앉은 그녀의 옆모습은 처음 온 날처럼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트럭이 골목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잘 가라 민지야. 부디 행복하게, 이 나쁜 놈은 기억도 안 날 만큼 행복하게 살아라. 텅 빈 2층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내 뻥 뚫린 가슴을 시리게 훑고 지나갔다. 이제 나의 완벽한 고요가 돌아왔지만 그 고요가 왜 이리도 무섭게 느껴지는지. 어느덧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10월이 왔다. 민지가 떠난 2층 방은 다시 원래의 정막을 되찾았다. 일요일 오후 겨울을 앞두고 난방을 점검하러 2층에 올라갔다. 텅 빈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도 옷가지도 그녀의 향기도 깨끗하게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은 건 햇볕 잘 드는 창틀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 화분 하나였다. 내가 말라 죽어가던 걸 버리려다 둔 것인데 어느새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초록빛 생기를 뽐내고 있었다. 화분 밑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아저씨, 이 아이 이름은 여름이에요. 저 대신 잘 키워주세요. 저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익숙한 악피를 보자 웃음이 터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여름이라니 참 그녀답다. 뜨겁고 변덕스럽고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계절. 창밖은 낙엽지는 가을인데 내 손안에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는 찬란한 여름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소중한 화분을 품에 안고 1층으로 내려와 거실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상석에 여름이를 놓아주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가 꽤 큰 상자를 건넸다. 보낸 사람은 한민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고급 포장지 안에는 짙은 네이비색 피콧가 들어있었다. 딱 봐도 비싼 브랜드였다. 내 평생 꿈도 못 꿀 세련되고 젊은 디자인. 옷 위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아저씨, 제발 그 칙칙하고 늙수그레한 회색 점퍼 좀 갖다 버리고 이거 입으세요. 어디 가서 촌스럽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저씨 꿈이면 되게 중후하고 멋진데 왜 자꾸 감추세요, 속상하게. 부디 잘 지내세요. 잔소리 같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글을 읽자 코끝이 찡해졌다.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걸쳐 보았다. 소름이 돋았다. 맞춤복처럼 어깨선과 소매 길이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았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너 알고 있니 한 번도 잰 적 없는데 대체 언제 내 고독한 등짝을 내 어깨를 그렇게 유심히 봐둔 거니 민지야.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번듯하고 중후한 중년 신사가 서 있었다.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녀의 작은 손의 온기가 그곳에 숨어 내 심장을 데워주는 것 같았다. 밖에는 서울의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고독한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자라나는 여름이가 있고 내 어깨에는 그녀가 남긴 든든한 사랑의 갑옷이 걸쳐져 있으니까. 여느 때처럼 혼자 TV를 켜는 대신 나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멋진 옷을 입고 쌀쌀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은행나무 길을 걸어볼 생각이다. 어디 가서 촌스럽게 다니지 말라는 그녀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나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걸어 나갔다. 그렇게 혼자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하고 근사한 55세의 가을밤이 지나가고 있었다.